유하! 새로운 콘텐츠인 한자 공부의 기초는 한자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잘 숙지하여야 제 채널을 다른 한자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이번 콘텐츠는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느 날 한자 공부를 왜 해야 될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어 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한자 한문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한시바삐 변화에 쫓아가기 위해 조금 더 새로운 지식,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어야 할 시간에 가장 이것을 후이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물결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요. 우리가 놓인 특수 상황 때문에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우리말에 알게 모르게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한자어는 우리말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한자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교과서에 있는 단어 문제집에 있는 문장 중 대부분이 한자어가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한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한자어 단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어휘력과 독해력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과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근대 이르기 전까지 한문으로 주로 언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알게 모르게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 심지어 도대체 어차피는 모두 한자어이고 우리가 겨울에 즐겨 먹는 귤 역시 한자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조상무사, 일석이조 같은 한문으로 된 일정한 이야기에 의하여 의미가 형성된 어휘가 있으니 우리말화된 한자어와 한문성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 반드시 한자와 한문을 공부해야겠죠. 여러분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감독이 같나요? 대본이 같나요? 다루고 있는 시기가 같나요? 물론 대장금이나 왕의 남자는 배경이 되는 시기가 비슷할 수는 있으나 광해는 다른 두 작품과 전혀 같은 시기가 아니죠. 이 영화들은 바로 한문 고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에 무관심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저 영화들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뻗친 한류 문화 중 일부는 이렇게 한자와 한문에 바탕을 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의 특유의 감정은 세계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한자를 공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한자를 필연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사용하는 한자는 모두 다른데요? 그래요.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사용하는 한자는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언어 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쓰지도 않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다고 해서 한자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까요?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한자라는 관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일본어는 처음에 한자 없이 중급까지 문안이 올라갈 수 있으나 중급 이상의 일본어를 구사하거나 일본어로 된 문장을 익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자를 익혀야 되고요. 중국어는 언어 자체가 한자로 되어 있으니 여러 말할 것 없이 한자를 공부해야 되겠죠. 이들 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모두 제각각 다르게 된 것은 겨우 150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까지는 이들 나라에서 쓰는 한자가 형태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구도로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문이나 문자를 활용해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거 옛날 얘기 뿐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에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던 한자 형태가 달라졌고 말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요. 이러면은 근현대를 거치면서 한자 문화권에 소속된 국가에서 사용되는 한자 형태가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한 세기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나라가 동일한 형태로 쓰는 한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이런 한자들을 모아서 800여자로 정리해서 한중일 공통 한자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소개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민주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는 한국, 중국, 일본 중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문자 형태로 쓰입니다. 다만 발음이 다를 뿐이죠. 이제 한자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어려운 한문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문서 하나만을 믿고 그 사람은 양반의 집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하는 도중에 양반이를 거드름 피우고 친구는 그것을 그 양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 친구는 그가 건네준 고문서를 받아들었고 그 친구는 고문서의 노비를 뜻하는 한자를 읽어내고 이 양반이라고 거드름된 친구는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받아둔 친구가 네가 무슨 양반이냐, 너 노비인데 양반을 우기는 거지? 라고 하고 문서를 건네준 그 사람은 우리 집안 유서 깊은 양반 맞거든? 너가 우기는 거지? 라고 맞대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둘은 고문서를 잘 보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 내용이 노비 문서인지 양반 가문임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마침 도착해서 고문서 전문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고문서 전문가가 그 문서를 살펴보고 할 때쯤 하는 말이 이거 노비 문서인데요, 고객님? 여기 노비도자 보이죠? 이게 노비 문서는 첫 번째 증거이고 다른 내용들도 오래돼서 색이 바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뜨문뜨문 노비라는 글자, 특히 피부색을 나타냈다는 내용은 노비 문서 이외에 다른 곳에 쓰이질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서는 틀림없이 노비 문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던 사람은 이게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던 그 양반, 자기 집안 양반이고 딱 빡빡 우기던 사람은 부끄러워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굳이 한문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안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알고 그 글자만 보고도 대강 어떤 문서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한자를 공부해야 될 이유를 총 4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말의 독해력과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문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자와 한문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유문화의 감성과 그것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한자와 한문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자와 한문을 공부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말화된 한자어와 한문성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자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에 속한 나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한자의 3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해요. 이 요소들은 모든 한자에 적용되는 것이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자는 형태, 뜻,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한자의 형태는 한 가지 형태만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죠. 한자의 뜻은 영어 단어의 뜻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언어와는 달리 한자는 고유한 하나의 뜻을 갖고 여기서 파생되어 다른 뜻이 발생하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뜻 사이의 연관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다음으로 한자의 소리는 시대와 지역마다 다른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뜻처럼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당 한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자의 3요소를 나타내는 도표는 아래와 같아요. 지금까지 한자의 3요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자의 3요소는 형태, 뜻, 소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가는 것만 해도 이번 시간에 달성해야 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자의 필순과 표준 형태의 한자가 갖는 모든 필획이 있는 영자팔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 영상은 한자 공부의 기초의 시리즈 영상으로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엉생입니다. 한자 공부의 기초의 다른 영상은 채널 내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한자 필손의 원칙을 알아보고 이를 응용한 영자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한자를 잘 쓰기 위해서는 한자 필손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 원칙에는 총 11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각 원칙이 적용된 한자는 예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에서 아래로 쓴다. 둘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셋째, 가로액과 세로액이 교차할 때 가로액을 먼저 쓴다. 셋째, 가운데 부분을 먼저 쓰고 좌우 양쪽은 나중에 쓴다. 다섯째, 글자를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여섯째, 안을 에워싸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쪽을 먼저 쓰고 사방을 둘러싸는 획 중 아래 부분은 가장 나중에 쓴다. 일곱째, 삐침과 파임이 있을 때에는 삐침을 먼저 쓴다. 단, 힘력자는 삐침을 나중에 써야 돼요. 예의사항에 해당하니 이거 하나만큼은 따로 숙지하길 바래요. 여덟째, 받침 즉 한자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 부분이 독립된 글자로 쓰일 경우에는 먼저 쓴다. 아홉째, 한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독립된 글자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쓴다. 열째, 오른쪽 위의 점과 아래의 점은 가장 나중에 쓴다. 11번째, 허리를 꿰뚫는 획은 맨 자중에 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자를 쓰는 11가지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원칙을 지쳐서 한자를 쓰면 그 모양이 예쁘게 되겠지요.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영자팔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영자팔법은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자의 표준 필획이 모두 적용된 기의 영자를 통해 한자 쓰는 방법을 학습해왔어요. 여전히 한자, 서예 중 표준 자형을 쓰는 방법을 배우려면 반드시 영자팔법을 거쳐가게 된답니다. 여기서는 한자의 11가지 필순이 영자팔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영자팔법을 구성하는 각 필획의 임으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니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각 필획의 위치와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다 하셨나요? 지금부터 한자의 필순 원칙이 영자팔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입니다. 비껴 쓴다는 것 때문에 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네요. 여기서는 한자의 필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네요. 두 번째는 가로액입니다. 영자팔법에서는 륵이라고 명칭을 쓰네요. 전통 명칭이 너무 어려워서 오늘날 중국에서는 횡으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앞에서 배운 한자 필순의 원칙에서는 첫 번째 원칙인 위에서 아래로 쓴다. 와 세 번째 원칙인 가로액을 먼저 쓴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네요. 세 번째는 세로액입니다. 영자팔법에서는 노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현대 중국에서는 세워쓰 기수라고 표현한답니다. 네 번째는 갈고리입니다. 적이라는 전통 명칭이 있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갈고리를 뜻하는 한자인 구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다섯 번째는 치며 올리는 획으로 별도의 명칭이 없는 획이에요. 인쇄체에서는 그저 두 번째 획인 가로획과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요. 서예체에서는 엄연히 다른 필획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인쇄체와 서예체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해요. 여섯 번째는 삐침입니다. 영자팔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락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짧은 삐침인데요. 영자팔법에 따르면 새가 먹잇감을 쪼듯 빠르고 강렬하게 쓰라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파입입니다. 영자팔법에서는 책이라는 명칭이 있네요.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에서는 한자 필순의 일곱 번째 원칙인 삐침을 파임보다 먼저 쓴다. 가 적용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한자의 필순 원칙 11지를 알아보고 영자팔법에서 어떻게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 나온 받침이라는 용어 생소하시죠? 받침은 부수의 명칭 중 하나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나온 받침과 같은 부수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지요. 유하, 이번에는 한자 공부의 기초가 되는 부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한자에는 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수는 한자의 뜻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한자의 부수를 알면 그나마 그 한자의 뜻을 보다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부수가 뭐예요? 생소한데요. 우리말과 영어는 소리를 표기하는 표문자이지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단어가 구성이 되어 그래서 사전에 단어를 수록하는 방식은 자음과 모음 순서대로 배열되어 그런데 한자는 한글과 영어처럼 자음과 모음이 있는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표현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사전에서의 단어 배열 방식도 달라지겠죠. 표현 문자는 자모음 매열 순서대로 단어를 배열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사전에서 한글을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나 영어사전에서 알파벳을 ABC 순서대로 배열하는 식이지요. 그렇다면 표의문자인 한자는 한자사전에서 한자를 어떻게 배열할까요? 모든 한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뽑아내서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을 써서 분류해야겠지요. 지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모든 한자에 있는 공통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뜻이에요. 한자에서 나타나는 뜻을 214가지로 분류하여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부수예요. 말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할게요. 부수는 한자의 뜻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자에서 부수가 왜 중요할까요? 모든 한자에는 부수가 존재하는데요.
수많은 한자를 부수라는 기준에 따라 214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렇게 분류하고 정리한 결과는 바로 한자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먼저 변은 한자 왼쪽에 위치한 부수의 명칭인데요. 변이 붙은 부수의 명칭은 물수변, 좌부변이 있어요. 다음으로 방은 한자의 오른쪽에 위치한 부수의 명칭인데요. 방이 붙은 부수의 명칭은 우부방, 선갈도방이 있답니다. 또 머리는 한자의 위쪽에 위치한 부수의 명칭인데요. 머리가 붙은 부수 이름은 간머리와 민간머리가 있어요. 다음으로 발은 한자의 아래쪽에 위치한 부수의 명칭인데요. 발이 붙는 부수 이름은 연화발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엄은 한자의 위쪽과 왼쪽에 걸쳐서 위치해 있는데요. 엄이 붙은 부수의 명칭으로는 어무와 민어모가 있어요. 다음으로 받침은 한자의 왼쪽과 아래쪽에 걸쳐서 위치해 있는데요. 받침이 붙은 명칭으로는 책받침과 민책 맞침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안과 밖으로 구성된 한자에서 바깥쪽이 부수가 되는 모미가 있는데요. 몸이라는 명칭을 쓰는 부수의 명칭은 입구몸과 멀경몸, 터진 입구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부수는 글자 자체가 부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칭이 없어요. 제부수에 해당하는 한자는 처음 부수가 정해졌을 때에는 540여 자였으나 현재는 214자로 줄었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좌부변과 우부방을 구별하는 꿀팁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좌부변과 우부방은 글자의 형태가 같아 명칭을 헷갈릴 수 있지만 좌부변은 부에서 변형된 것이고 우부방은 읍에서 변형된 것이어서 유래가 다릅니다. 그리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좌부변은 한자의 왼쪽에 위치하고 우부방은 한자의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자의 왼쪽과 오른쪽 중 어디에 붙어 있는지 판단한 다음 구별하면 됩니다. 각 부수의 명칭을 확인해 보았으니 실제 한자를 통해 부수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형태가 좌우로 구별되는 한자입니다. 변과 른과 같이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한자의 왼쪽 부분에 있으면 한자의 왼쪽에 있고 부수의 명칭은 변으로 끝납니다. 이와 반대로 도와 검과 같이 한자의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한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부수는 한자의 오른쪽에 있고 부수의 명칭은 방으로 끝납니다. 다음으로 한자의 형태가 위아래로 구별되는 한자입니다. 가와 관과 같이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한자의 위쪽에 있으면 부수는 한자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며 부수의 명칭은 XX머리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 형처럼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한자의 아래쪽에 있으면 부수는 한자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부수의 명칭은 XX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자를 쪼개어 보았을 때 좌우로도 상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와 로처럼 의미를 담당하는 영역이 한자의 위와 왼쪽에 걸쳐 있으면 부수 역시 한자의 위쪽과 왼쪽에 걸쳐서 위치해 있고 부수의 명칭은 어모 혹은 민어모이라고 합니다. 도화정과 같이 한자의 의미가 왼쪽과 아래쪽에 걸쳐서 위치해 있으면 부수도 왼쪽과 아래쪽에 걸쳐서 위치해 있고 명칭은 책받침 혹은 민책받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민이라는 접두사는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자의 부수에서는 어모와 책받침에서 윗부분에 획이 생략된 경우에 민이라는 접두사를 쓴답니다. 이번에는 한자의 부수를 알아보았는데요. 부수의 명칭은 외우려 들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수의 위치는 한자를 공부하는 내내 부수를 찾아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마당에서는 한자가 만들어지고 활용되는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이번에 살펴볼 한자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원리는 앞으로 한자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이번 영상을 반복 시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자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원리는 육서가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육서의 분류와 명칭을 살펴보는 순서대로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육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서는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분류하는 6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서는 한자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활용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한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육서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원리와 한자를 활용하는 원리이지요. 먼저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상형, 지사회, 형성의 4가지 원리가 있고요. 상형과 지사로 만들어진 글자는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에 조금 어려운 말로 단체자라고 하고요. 회의와 형성은 기존에 있는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한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한자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글자의 형태가 복합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진 글자를 조금 어려운 말로 복체자라고 해요. 다음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한자를 활용하는 원리인데요. 이에 대한 원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전주와 가차라는 것이지요. 전주는 기존에 있는 한자의 뜻을 파생하여 새로운 뜻을 도출해내는 원리이고요. 가차는 의미와 상관없이 소리만 비워오는 방법이랍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육서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의 명칭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앞에서 육서는 2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었지요.
한자를 만드는 원리와 한자를 활용하는 원리요. 먼저 한자를 만드는 원리부터 살펴봅시다. 상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기호와 부호하여 문자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 나무, 냇물 이런 것을 먼저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걸 기호화하고 사증화한 것이랍니다. 한자를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원리이지요. 직가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위, 아래, 안, 밖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부호하고 상징화하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져서 새로운 개념은 계속 필요한데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간혹 예전에 만들어진 글자를 잊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개념을 필요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문자가 만들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순간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회의와 형성이에요. 회의는 글자 그대로 기존에 있는 한자 두 개의 뜻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목자 두 개를 결합하여 임자를 만드는 식이지요. 형성은 기존에 있는 한자 두 개를 가져와서 한 부분은 뜻을 담당하게 하고 다른 부분은 소리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드는데 형성의 방법을 알게 되자 새로운 개념이 나와도 이 방법으로 글자를 늘여나갔어요. 그래서 한자의 대부분은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많고 그 다름으로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가 많은 것이랍니다. 사회가 더 복잡화되면서 새로운 개념을 나올 때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글자를 계속 만들다 보니 이미 수많은 글자가 맞들어져 문자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자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문자에서 새로운 뜻을 파생하거나 의미와 상관없이 소리만 빌려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새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글자의 뜻에서 새로운 뜻을 파생해 가는 방식을 전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악자는 음악이라는 뜻에서 즐겁다 혹은 즐거워하다 뜻을 만들어내었고 또 좋아하다는 뜻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가짜는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소리만 빌려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중국의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시아를 아세아라고 표현하거나 코카콜라를 가구거락으로 표현하는 식이지요. 이번에는 한자를 만들고 활용하는 원리인 육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영상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육서를 한자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영역을 확장하여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이번에는 한자로 구성된 단어인 한자어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한자어는 한자가 이루어져 구성된 단어로 크게는 5가지, 작게는 8가지로 한자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제 한자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한자어를 이루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주술관계와 수식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술관계는 주어가 무엇을 하다, 주어가 어떠한 상태이다를 표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출, 일몰, 화기가 주술관계로 짜여져 있는 한자어입니다. 다음으로 수식관계입니다. 수식관계는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된 한자어는 대문, 명월이 있습니다. 다음은 술목관계와 술보관계입니다. 술목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로 된 한자어인데요. 목적어를 서술어하다라고 풀이하면 돼요. 예를 들어 탈의 독서, 애국이라는 단어는 순서대로 옷을 벗다, 책을 읽다, 나라를 사랑하다 라고 풀이하면 돼요. 다음은 술보관계입니다. 여기서 보충어 측, 부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예를 들어 귀가 무지, 불자는 차례대로 집에 돌아가다, 알미 없다, 싸움에 나가다 라고 풀이하면 돼요. 병렬관계는 다시 유사관계, 대립관계, 대등관계, 첩어관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유사관계는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결합된 한자어로 예를 들어 거대, 토지, 존재가 있습니다. 대립관계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글자로 결합된 한자어인데요. 예를 들어 시비, 대소, 왕래 등이 있습니다. 대등관계는 의미상 같은 등급에 해당되는 한자가 결합된 한자어인데요. 당장 이 내용만 보고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부부, 자녀처럼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낱개의 글자들이 의미 간에 우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첩어관계는 같은 글자가 2번 쓰여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첩어관계로 결합된 한자어에는 백백이 있습니다. 유하, 이번에는 한문 문장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문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자를 한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한자의 문자를 한문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한자를 한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한문은 한자로 구성된 문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자의 문자체계를 한문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문 문장 구조에는 예외와 변칙이 많이 있으므로 문법에 치우쳐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한문은 언어라는 사실을 알고 문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시사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한문을 이루고 있는 문장 구조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주술구조, 주술목구조, 주술보구조, 주술목보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주술구조와 주술목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술구조는 한문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주술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로 된 한문은 영문의 일형식 문장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구조로 된 문장은 일출과 월명이 있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해가 나오다, 달이 밝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술목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의 형태로 결합된 문장인데요. 이 구조는 영문의 삼형식과 유사한 면이 있답니다. 이 구조로 된 한문 문장으로는 아독서가 있는데요. 이를 풀이하면 나는 책을 읽는다가 됩니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영어와 해석 순서가 같은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다음은 주술보 구조와 주술목보 구조입니다. 먼저 주술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부어는 한자어의 짜임에서 설명했듯이 주어 혹은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영문의 이 형식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술보 구조로 된 한문 문장으로는 아등산이 있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나는 산에 오른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술목보 구조입니다. 수식어가 붙지 않는 한문 문장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한 형태입니다. 영문의 오형식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로 된 한문으로는 인이와서가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남이 나의 책을 읽다로 풀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문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언어와 비슷하게 관형어와 부사어를 붙여서 문장을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 중국어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구조를 모두 반영된 문장으로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 있는데요. 이를 풀이하면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로 풀이할 수 있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문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